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윤여상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직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황입니다만은 남북 교류, 또 평화, 화해, 협력 이러한 기조와 일종의 충돌이나 일종의 불편함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피하고 싶어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해왔던 측면도 있죠. 또 그런 측면을 강조했던 정부도 있어 왔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종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또 한국이 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 북한의 객관적인 실태는 어떠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는요,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들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또 인권 피해 사건과 관련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 증거물들을 관리,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0여 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 활동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는 활동을 북한 당국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북한에 들어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북한에서 한국으로 나오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국내 들어온 모든 분들, 국내 입국 초기에 이분들이 국정원 조사를 짧게 마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 입소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20여 명의 상근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입소 초기에 가서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 전체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든 또는 입국 과정에서 인권 피해를 본인이 당했거나 또는 목격을 했거나 또는 중요한 증언을 들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방식으로 사건과 인물을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이 저희들한테 8만 건 이상이 축적이 돼 있고요. 관련 인물은 물론 목격자, 증언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5만 명 이상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또 누가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국제사회나 한국이나 또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또 통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평화로 연결되고 어떻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이죠. 사실 인권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이 인권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특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국가이고 사회적인 인식, 인권의식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 인권이 충분하다, 인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 곳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지원하는 제도, 정책, 기구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세계 10위권 수준에 드는 굉장히 선진국형의 대한민국의 인권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이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인권 의식의 측면에서도 국민들 인권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인권 제도와 감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제회의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 많은 나라로부터 한국에서 온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북한이 붙으면요. 북한 인권 문제로 돌아가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은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 이런 정치적인 우리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 하나의 세력이 서로 양분된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 북한 문제가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북한 문제 중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 이 두 개의 사안이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향, 또 어떤 정치적인 지지 성향, 어떤 이념적인 측면까지도 그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아주 예민한 그런 주제에 속하고 있죠. 사실 인권은 전 세계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도 차별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을 앞에 붙이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 학습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을 침해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왜 중요하냐면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그런 이야기 하죠. 인도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인도적인 지원은 하면 좋은 것이고요.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건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인권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비난과 비판의 대상만이 아니고 범죄 행위고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사실은 인권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범죄에는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지만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15년, 20년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면 그 범죄가 밝혀져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그게 공소시효 문제죠. 우리 최근에 우리 안타깝게 자녀를 잃은 그런 경우에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 거의 살인자가 밝혀지는 그런 상황인데 공소시효가 넘겨져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영화로도 나타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서 이 공소시효 문제가 큰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요, 인권 범죄는 사실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히틀러 시절에 우리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거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최악의 범죄, 우리 인류가 가진 최악의 양심에 대한 이 가책으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인만이 아니어도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미 그게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뭐 경비를 썼거나 회계 업무를 받거나 직접적인 그런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서 50년, 70년을 숨어 살고 있는 거의 100세가 넘은 100세가 다 된 그런 노인까지도 지금도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인권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 갖는 의미, 인도적 지원이나 남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설명할 때 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요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하는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인류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4개의 범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 침략
전쟁으로 인한 범죄 행위, 마지막 하나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가 국제사회가 가장 큰 범죄고 이것만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국제사회 공동으로 처벌하고 막겠다고 이것이 2002년 로마 규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으로 정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이 네덜란드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에 1000여 명의 판사, 검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CC는 이 네 가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만 처벌하는 곳이에요. 인권이 국내 사법기관, 국내 법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미 인권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을 하는 네 가지 범죄가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대한민국도 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로마 규약에 가입돼 있고 별도의 법률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권이 이 정도의 중요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요. 사실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이런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인권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인자를 써서 권리라는 걸 붙여서 인권을 하는 거죠. 인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인권에 갖는 의미는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은 탈피해야 된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이다. 동물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탈피하는 것이 결국 인권인 것이고 이건 결국 양심과 우리 이성을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양심과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 표출이 결국 인권이라는 겁니다. 동물도 양심이 있냐, 동물도 이성이 있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만이 가진 이성, 양심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의 그 특성을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인권인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ICC도 만들어내고 공소시효도 없애고 범죄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비난, 비판을 받는 것이지만 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을 외면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를 외면한 것이 돼서 이것도 심각한 침해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외면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가해자는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을 넘어서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느냐? 간단합니다. 현재 시점의 북한 인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남북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한 것도 아니고요. 남과 북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1개 국가가 가입된 유엔에서 2013년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조사하도록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COI라고 부르는데요.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유엔 총회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주, 세르비아 이 세 개 나라의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인권운동가 이 세 분이 1년 동안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그것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거든요. 인도네시아, 호주, 세르비아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남과 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죠. 남한이 일방적으로 편을 들거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그런 국가는 아닌 것이죠. 또 법률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인데 그 결론이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이다. 어느 정도냐? 이 앞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수준의 인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게 유엔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도 유엔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 사항들을 북한에게도 했고요. 남한에게도 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주변 관계되는 국가에게도 개별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국제사회 모두에게도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거든요. 대한민국도 인권 문제 계속 제기되고 문제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 심각하게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인권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그 인권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 인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또 검찰에서 그걸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찰, 검찰, 법원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조사도 하고 권고도 하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언론에서 인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제기하고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또 인권단체, 시민단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결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는 인권단체도 없고요. 시민사회도 없고요. 시민도 없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언론 전혀 없습니다. 국가 기구요.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기구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UN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 가해자는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우리로 말하면 군, 경찰, 국정원 이런 국가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가해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가해자라면 상식적으로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처벌하고 내가 나를 단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의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고서도 대항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독재국가에 태어났으니까 인권을 처리해주는 조직 기구가 없는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억울하게 맞아 죽고 억울하게 병들어 죽고 억울하게 그냥 생명을 내놓으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인권은 전 세계의 누구에게든 어디에서 살고 있든 어느 시기든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촉구하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앞전에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한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대화,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에 8만 건 이상의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8천 건 정도가 생명권 침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공개 처형이든 비밀 처형이든 8천 명 정도가 처형당했다는 말입니다. 8천 건입니다. 8천 명이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0명을 처형할 수도 있고 5명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이냐고요?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나 협력은 지금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지금 사라지면 나중에 뒤에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인가? 지금이 아니면 구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라면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평화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 뒤에 하면 된다. 그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앞 시간에 조금 나누고 세부적인 실태나 내용은 뒤에 좀 다룰 건데요. 근데 왜 인권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걸 갖고 있어서 그러느냐, 힘의 불평등이 있어서 그러느냐,
제도와 체제의 문제냐? 이게 사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작용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수준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10여 개 국가가, 북한을 비롯한 10여 개 국가가 유엔에서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제시되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국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요, 국가기관이, 권력기관이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한다. 그러면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그러한 정당을, 그러한 정치 권력자를 다시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다음 선거에서 그런 권력, 그런 정치인들을 당연히 선거를 통해 심판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 인권 침해, 고문, 가혹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정당의 복수 정당이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적 구조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의미가 없이 실시되거나 아예 선거가 없거나 정당이라는 것이 단일 정당이 독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없고 정치 권력의 심판의 의미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그런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인권 침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더 악하고 그런 거 아니죠. 북한 주민들만 태어날 때부터 더 IQ가 높고 낮은 차이가 심하고 신체적인 건강과 그렇지 못한 상태가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 이건 아니죠. 북한의 제도와 체제가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심판하고 그 정치 권력이 다음에 더 국민들의 요구, 지지를 받아서 이어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대부분 인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로 비정상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북한이 최근 정상 국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 정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당, 선거,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견제, 심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국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하면은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거죠.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만 설명합니다. 암울하다고 써 있죠? 암울하다고 써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이 딱 한마디예요. 암울하다. 이건 언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좀 지나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점진적으로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쓰는 말이죠. 지금도 안 좋은데요. 앞으로도 썩 좋아질 그런 조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언제 이거를 빠져나갈지 잘 모르는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저는 이 암울하다는 이 표현이 지금의 북한 인권 상황 또 상당 기간의 북한 인권의 현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용어일 거다. 이 암울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의 마음도 사실 암울합니다. 저희들은 몇십 년 동안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인권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연구와 활동을 한 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활동의 결과도 사실 암울한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암울한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내정 간섭이다 이런 말을 떠나서라도 인권 문제는 그 나라가 스스로 개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조건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당이 복수 정당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피해자와 주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인권단체나 종교기관이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개선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큰 고민인 거죠. 자, 세계 인권선언에서요. 인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뭐 이래 10가지가 넘는 항목에 아무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워서 머릿속에 있는데요. 실제 갔으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응?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우리 머릿속에 삶 속에 내재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걸 뭐 외우듯이 배웠거든요. 핵심은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차별.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천부인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뒤에 이 사람 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권을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이 사람 살려 이 표현을 가지고 인권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꼴락꼴락꼴락 숨이 넘어가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주변에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거나 하면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든 뭐라고 외치겠어요?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겠죠.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죠. 이 다급할 때는 존댓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사람 살려! 외치겠죠. 이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이 사람 살려 이 표현이 가장 함축적으로 인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이때 이걸 외칠 때 저는 피부색이 백인이고요. 영어도 좀 쓸 줄 있고요. 뭐 기독교인이고요. 성정체성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제 집에 재산도 좀 있고요. 이러이러한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흑인이고요. 종교는 어떻게 되고요. 성정체성은 어떠하고요. 우리 집에 재산은 얼마 있고요. 이런데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 이야기하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출생, 민족, 재산 이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그냥 사람 살려라 그럽니다. 이게 인권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도 타고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모든 인간은요. 여기 써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인권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대학을 다녔든 안 다녔든 종교가 어떠하든 사회적 신념이 어떻든 재산이 있든 없든 어떤 언어를 쓰든 1000년 전에 살았든 10,000년 전에 살았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앞으로 1000년, 10,000년 뒤에 태어날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요? 인권적 반응이에요. 뭐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권 문제의 출발은 고통받는 사람의 호소,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요. 그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다 반응을 해요.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수영을 잘하면 바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냅니다. 수영을 못하면 로프라도 찾아서 던져주고 줄이라도 연결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구하는 노력을 합니다. 119 신고해주고요. 주변 사람 모아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발이라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사람하고 안타까움을 나눕니다. 이거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데 가가지고 어이구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종교가 같으면 도와주고
성 정체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하고 다르면 외면하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봐서 이거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덕 볼 것 같으면 도와주고, 뭐 재산도 없고 별 거 없으면 외면하고 이렇게 지나갑니까?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일단 도움을 주는 게 모든 인간이 타고난 것이에요. 인권이 천부적이라는 것은 그런 권리도 하늘로부터 받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까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권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묘한 게 있어요. 이 인권에 북한을 붙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난민 아이가 굶주리고 여기에 이렇게 삶의 모습이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애잔한 모습의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마음과 지원이 따르지만 앞에 북한이 붙으면 외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미루고 이거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